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국내외 관련된 소식들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알짜만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이제 장중에는 계속해서 특별한 방향성은 안 보이다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간 외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네, 한 줄 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밖에 없나? 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제 반도체 이야기를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한 줄 평을 모든 것이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욕 증시를 보면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간 변동성이 우리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시장의 유동자금이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 뉴욕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번 주 방송할 때는 또 앵커님께서 저랑 같이 뉴욕 시장의 피크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욕 시장이 정말 피크인가 아닌가에 대한 또 고찰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렸던 관련 종목들 일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좀 분할 매수 좀 잘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모습 몇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약보합권이라든가 강보합권 이런 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러우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북한 참여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인선 그래서 장관 후보라든가 어떤 의원 후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속도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굉장히 좀 고민했었죠. 근데 오히려 아니면 뭐 이대로 그냥 휴전선 딱 하고 너네 화해해 이럴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제공을 해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전쟁이 끝나게 할지 이런 부분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도 쉽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못한 입장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본토에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 난 이러한 안건으로 회의를 원한다. 합의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건을 다 들어주면은 결국 러시아가 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그런 안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자신들과 일을 같이 할 의원이라든가 장관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좀 충성할 만한 인사들 좀 인선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책을 잘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요 섹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익을 거두기 좀 어렵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최근 인선한 사례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불협화음을 냈었는데 가장 큰 불협화음을 냈던 게 이제 법무장관이죠. 그 다음에 보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후보가 인준에 대한 이제 부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선을 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불확실성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자꾸 제약바이오 섹터에다가 차익 욕구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다 발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두 다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약세를 보인 섹터들도 있지만 강세를 보인 섹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 중심에 따른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살짝 불투명해지거나 달러화 강세, 한화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강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FOMC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고용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CPI나 PPI 같은 경우도 2.6%, 2점대 초반대는 아니지만 2점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물가는 그렇게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고용지표는 잡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대동소이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 3가지 변수가 심화가 되면서 투자분들께서는 차익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과 지수 자체의 상승폭은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좀 낙폭과대를 기록을 했던 종목들은 눌림목을 만들면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신용 개인 투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용 개인 투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반등 시그널로 봐요. 그래서 불확실성 3개랑 긍정적인 모멘텀 1가지가 나왔으니까 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잘 달리고 있는 섹터에 매매를 계속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권해드리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러신 분들은 낙폭과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2가지 전략으로 중수 이상께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섹터 공략, 그리고 초보께서는 낙폭과대에 반등하는 섹터 쪽에 집중을 해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기다리셨을 텐데 반도체는 2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업종 내에서 약간 엇갈리는 경향들도 있고 이렇다 할 공통점을 많이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밸류업을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장 섹터나 이런 것들은 일간 변동성이 크고 금융주나 경기방어주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거의 24시간 전부터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현재 시간으로 5시간 이전에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 쪽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이 신속한 종전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것들이 자꾸 좀 불투명해지면서 어떤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괜찮지만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고 이 밸류업 지수에 연동이 되고 있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ETF 출시 이제 자금 유입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먼저 2천억부터 자금에 유입을 하고 유관 기간을 통해서 3천억을 더 유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증권과 관련된 유관기관 등이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오늘 증시에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이 5개 기관이 형성한 2천억이 먼저 투입이 되고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 이쪽에서 만든 3천억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태는 이제 펀드 오브 펀드죠. 재펀드라서 이 연기금이나 기타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재간접 펀드 형식인데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이 밸류업 지수에 이미 편입된 종목 아니고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 종목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각가지 하나투자증권이나 증권사별로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향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까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신 분들께는 신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거나 주주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에 관심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는 현대차랑 KB금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 지수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높게 하고 있으면서도 높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 지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니 밸류 지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종목이 KB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0일, 12월 20일 신규 밸류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1순위로 KB금융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줬다가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내부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박스권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 박스권 고점에서 눌림목 만들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면서도 연말이라든가 내년 3월이라든가 배당 공시 나오면서 배당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반에 밸류업과 관련해서 현대차, KB금융과 관련된 매력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사전 예고 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했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채널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뒤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배치를 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발 국내 반도체주 영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을 시간 외에 발표한 이후에 어쨌든 처음에는 하락했다가 지금 그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글쎄 알쏭달쏭합니다. 이걸 악재로 봐야 될지 호재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유심히 지켜봤고 우리 PD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전 6시 반에 대본을 보내드리면서 현재 7시 40분까지 계속 엔비디아 실적을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투자분들께서는 어떤 반응, 어떤 투심을 보여주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시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따라서 향후 실적 발표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저평가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은 다 아셨을 거예요. 매출 같은 경우는 35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주당 순이익은 0.81달러인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이 0.81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토탈 달러로 하면은 190억 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매출이 350억 달러에 영업이익은 190억 달러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 조사업체에서 나눠온 매출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 전망치가 330억 달러고 그다음 EPS는 0.7달러입니다. 근데 이 발표한 두 데이터를 동시에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전년 동기 대비랑 전 분기 대비한 수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1년 전,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막 100%, 150% 향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 30에서 50% 이상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온 것은 맞지만 실적 서프라이즈 폭이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천년만년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만년 잘하지 못하고 실적의 증가폭이 둔화가 되더라도 이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 상승폭이 더 크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퍼는 65, 5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적 가이던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가 거둘 수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12개월 선행퍼가 49, 36, 34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월 선행퍼가 49, 35 이게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처럼 야 내가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뭐 50%, 100%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목표 수익률을 10% 잡았다가 10%를 돌파했을 때는 20%, 20% 돌파했을 때는 30%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해가면서 매매하기에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보시면 되겠지만 엔비디아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내 종목인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모멘텀 나왔지만 실적으로 보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는 아직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 지분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좀 삼성전자 기대했거든요. 약 3일 전에 삼성전자가 SC2024에 가가지고 젠스당 CEO를 만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SC2024 행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개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젠스당 CEO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엘 이제 출하를 올해 4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엔비디아 다룰 것이고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중국에서 레가시 반도체를 출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보다 거의 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타격이 있는 기업은 사실 삼성전자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매출 비중이 30%가 넘고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HBM 매출 비중을 40%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하는 가운데 블랙엘 출시량을 증가했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HBM3, HBM3E, HBM4까지도 꾸준하게 수주를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 거의 4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치고 퍼가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주로는 SK하이닉스랑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을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어제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로 팍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한 3일 내서 5일 정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위주로 접근하다가 SK하이닉스 바닥 다지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 주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레거시보다는 역시 HBM 쪽이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두 가지 종목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요? 네, 저는 APL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화장품 섹터에다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었고 그중에서도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APL 같은 경우는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다양한 브랜드 보유를 한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을 화장품 섹터 내 전천후 기업이다. 미용 의료기기 내 전천후 기업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이면 완성품을 팔고 있는 기업 혹은 ODM 기업 혹은 연구개발 기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APR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완성 판매도 하고 있고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원자재 제조도 하고 있어요. 이 각각 계열사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은 42.8% 증가한 4,7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6% 증가한 8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 APR에 대한 호평이 지속되고 있어요. 유진투자증권과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디바이스 화장품을 이용해서 동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APR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고 있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약한 부분을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잘한 쪽 위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한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부족을 하면은 이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APR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매출 추이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미국 매출이 잘 나오고 중국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뷰티월드에 참여해서 새로운 매출처로 중동 지역을 픽하면서 매출처 다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PR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액면 분할 완료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넘게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아래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화장품주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돼서 오늘장 관심주로는 APR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손유로 팀장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차 그리고 KB금융과 관련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수급에 대한 유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보겠습니다. 레거시 쪽보다 역시 HBM 쪽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로는 미용 의료기기 전천후 기업이라고 하네요. APR입니다. 성장성 갖고 있고요. 또 차트상의 기술적 관점에서도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